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장님. 트럼프 2기 취임에다가 탄핵 정국, 매파 연준까지 지금 대내외 악재가 우리 증시 둘러싸고 있는데요. 연말 지금 지수 밴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연말이 거의 다음 주가 마지막이다 네. 보니까 다소 변동성은 있지만 큰 이탈 가능성을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방금 말씀 주신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레벨의 레인지를 너무 좁게 보기보다는 2,400부터 2,65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400에서 2,650 정도 레인지를 어쨌든 넓혀놓는 게 필요하다. 우리 증시 역사적 저점이라는 얘기 최근 들어서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증시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 어떤 걸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 레인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됐던 부분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워낙 급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외 협상력에 대한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또한 소버린 리스크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이 중간재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먼저 원가부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좀 악재들이 좀 그래도 좀 더 우위를 점하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 저점에 대한 레벨에 대한 인식이 좀 광범위하게 퍼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PBR이 특히나 저점 수준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외적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일부 해소가 되고 국내 정치적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라면은 외국인들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그동안에 좀 도외시했었던 부분들을 좀 시선을 돌리면서 자금 유입의 가능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증시의 높은 비중 그리고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자금 유입의 여부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했다시피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시선들이 약간 식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 자금의 유입이 추세적으로 아주 강하게 임팩트 있게 오기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 또한 PBR에 대한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악재가 더 많기는 하지만 지금 저가 매수에 좀 기대를 걸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반도체 sek터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오늘 SK하이닉스 6,600억 칩스법 보조금 지급 소식도 나왔고 삼성전자도 곧 확정될 거다 이렇게 이게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반도체에 대한 우리 기대감 그리고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은 지수 레벨을 좀 더 이끌어 갈 수 있겠고요. 여기에 노이즈가 끼게 되면은 지수는 보합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내년 업황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있어서 AI용 고부가 가치 반도체를 제외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악화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비교적 호재가 부상되기보다는 악재에 민감할 수 있는 국면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악재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약 6, 7천억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급 이러한 뉴스들이 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추세성에 대한 부분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1월 이제 중하순이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칩스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칩스 법안에 근거한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번 국면에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회성 요인보다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회복에 대한 좀 컨센서스가 형성될 때 좀 더 추세적인 긍정적인 면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칩스법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내년에도 그 레거시 반도체와 HBM 간의 양극화, 상반된 분위기가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12월 FOMC에서 연준이 트럼프 관세 부과에 좀 부담을 드러낸 걸로 보이는데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우리 기업 뭐 이익률 하향도 우려가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FOMC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이 질문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네. 파월 연준 의장은 기본적인 원론적인 스탠스에 그쳤습니다. 과거 2018년에 발간한 연준의 보고서를 참조하라면서 기본적으로 관세 인상과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있겠지만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력은 추후에 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분명한 것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역시나 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원가 상승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 상승을 감내하고서라도 마진이 확보가 된다라면은 기업들의 수익성은 유지가 되겠죠. 매출도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경기에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좀 전반적인 호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가는 올라가는데 마진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매출을 증대시키기보다는 결국에는 제살 깎아먹기 식의 그런 경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트럼프로 인한 강달러가 지속이 되고 환율까지 상승을 한다라면은 비용 증가에 따른 실적 악화는 대부분의 섹터에서 일단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 역시나 이런 국내 정세의 불안정성 이전에 지난 11월 말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9로 내렸고 트럼프 정책의 영향력이 좀 더 확인이 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보다 좀 적극적인 반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뭐 연준의 매파적 금리나 우리 환율 뭐 1,450원 돌파하기도 했고요. 간밤 달러 보니까 또 강세 쪽으로 갔고 환율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민감한 부분이 지금 환율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은 이렇게 어제 매파적인 입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극적으로 보여주었고요. 연준의 입장이 매파적이다 보니까 달러의 강세 모멘텀 다시 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강달러의 모멘텀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로화와 엔화가 각각의 펀더멘탈과 정책에 대한 이벤트 모멘텀을 확보했을 때는 강달러에 대한 모멘텀이 상승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지금은 연준을 제외하고는 타 중앙은행발 그리고 타 국가의 경제 펀더멘탈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는 국가를 찾기는 거의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금리 인하 국면이지만 달러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원화가 더더욱이 머리가 아픈 상황에 있는데 아시아 통화에서 엔화와 위안화의 복합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소버린 리스크까지 원달러 환율에 추가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차적으로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나올 때 엔화와의 절상과 원화의 절상이 동반한다라면은 1,400원까지 갈 수가 있겠고요. 2차적으로는 결국엔 미국에 달려 있고 또한 내년 초중반이 어느 시점인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고 경감이 되었을 때 소버린 리스크가 좀 감경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1,300원대 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환율 추이도 좀 잘 지켜봐야겠는데 높은 환율이 어쨌든 뭐 증시에는 부담이지만 그래도 수출 기업 실적 개선이라는 뭐 기대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로 전이를 시킬 수 있을 때는 마진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안타까운 부분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무역 성장률에 대한 의구심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WTO는 금년의 무역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낮췄고요. 내년도는 3.3으로 일단은 제시해 두었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무역 성장률은 재차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가에 관련된 자금과 원재료에 대한 부담을 떨쳐낸다라면은 수출 기업에 있어서는 환차익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호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 수출의 증가세가 상당히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세 부과가 전방위적으로 전개가 되고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추가 관세까지 전개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형 경제 구조를 지닌 한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비교적 호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악재를 뚫어줘야 되는 그런 난관이 있는 점에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좀 어려움이 먼저 선제적으로 닥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내 수출 둔화 국면에서 먼저 좀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 뭐 워낙 좋다 보니까 국채 금리도 상승세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증시의 부담인데 증시 유동성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미 국채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여기에 대해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표물이 미국채 10년물입니다. 10년물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가와 경제 성장이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지만 증시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무위험에 관련된 금리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증시에 대한 자금의 영향력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것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풀려 있는 자금에 있어서 이렇게 리스크가 거의 없는 미 국채를 저가에 살 수 있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풍부하다라면은 증시든 채권 시장이든 무작위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영레포 금리를 의도적으로 조금 높여서 운용을 했습니다. 회수하기 위함인데요. 이번 12월 연준 FOMC를 기점으로 3년 만에 기준금리 하단으로 내린 4.25와 영레포 금리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유동성을 연준이 굳이 조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보여주게 되겠고 곧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라는 점을 연준이 진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증시든 채권 시장이 좋지 않은데 이러한 돈들이 증시로 갈 가능성은 다소 좀 제한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채 금리 흐름도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고금리가 더 이어진다는 것은 뭐 섹터 흐름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텐데요. 내년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늦어진다. 실제 늦어진다면 미국 증시와 뭐 우리 증시 주도주 바뀔 가능성도 보고 계십니까? 네, 금리가 상당히 어젯밤부터 튀었던 흐름이 FOMC를 기점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네. 트럼프 일기 행정부 출범 직전에 아무래도 2016년 복귀하시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줄 몰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약 1개월 반 만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85bp 정도 튀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부분 알고 있었던 흐름들이 좀 관측이 되었지만 네. 오히려 미 연준이 9월에 금리를 B컷으로 내렸을 때부터 트럼프가 당선되고 지금까지 약 2, 3개월 정도 80에서 90bp가 튀었기 때문에 고금리가 더 지속이 된다라는 가정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금리가 오히려 하향 안정화를 찾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 높아진 금리 레벨을 어느 정도 1차적인 상단을 테스트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립금리 얘기가 어제 FOMC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금리 인하 여력은 좀 제한적으로 점점 바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 있어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었던 부분들이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레벨을 이끌었습니다만은 고금리가 만약에 좀 더 지속이 되고 중립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이 성장주에 대한 증시 주도 힘은 지금
지금 최근에 목도했던 것보다는 서서히 약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금리가 좀 더 높아진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 서비스업에 대한 밸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 국고채 금리도 함께 살펴봐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경우에는 실적 변동성이 적은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가 더 지속이 된다면 성장주의 주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어제 일본은행 BOJ 같은 경우는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우에다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임금 동향 정보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내년 1월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우리 환율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중요한데 어제는 동결을 했고요. 워낙에 연준과는 다르게 비밀주의, 신비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동향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예측을 하기는 쉬운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임금에 관련된 부분은 얘기했지만 임금의 피크 아웃은 이미 연초에 지나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진단한 것은 어느 정도 명목상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동맹, 혈연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입장에 있어서는 경제와 무역 정책을 확인한 이후에 일본의 대응을 제시하는 측면들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달러의 강세 모멘텀이 상당히 거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엔 환율이 155엔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엔화가 빠르게 절하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과 재무성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55엔을 상회할 경우에 추세적으로 재무성 쪽에서의 구두 개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고요.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을 1월로 단정하기보다는 1분기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지금은 무난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 1분기 정도로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늘 중국 LPR 금리 동결하기는 했는데 중국 계속 부양책 네. 내놓고 있고 중국 경제 회복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동안의 LPR 금리 등 다양한 금리 정책들을 좀 완화적으로 가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오늘 오기 전에 이제 동결이 되었고요. 비교적 시장은 통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국채 금리도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와 병행해서 중국 정부의 달라진 스탠스가 재정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세입 여건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꿈쩍 안 하던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방위적으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병행해서 완화적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장의 기대치에는 통화 정책 대비 재정 정책의 그런 충족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좀 앞장서 주고 재정 정책이 뒤에서 따라갈 때 기대치가 먼저 간 측면들을 항상 후퇴시키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 중국의 금융시장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시장 회복이 가장 선결 과제이고요. 뉴스에서도 많이 확인하셨다시피 전반적인 청년 실업률로 대표되는 중국의 사업성에 대한 그러니까 고용시장의 기반한 성장에 대한 힘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개선되면 좋겠지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IB들에서는 이제 25년도에 중국의 투자자라는 선제적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구조적 문제를 딛고 일어선다라고 보기보다는 바닥 다지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차익 실현을 내년도에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기엔 다소 이르기 때문에 반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올해 증시도 마감이 될 텐데 지금 투자자분들한테
필요한 전략 그리고 뭐 관심 가져볼 섹터 어떤 것들인지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수 레벨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단과 하단이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워낙에 지금 악재에 민감하다 보니까 악재가 나타난 이후에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업종을 택한다라면은 변동성을 활용하여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활용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낙폭 과대주 그리고 실적을 기반으로 스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가운데 그러한 섹터가 추세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좀 로테이션화 될 수 있다. 순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테크는 아무래도 지금 HBM과 같은 가장 핵심 전략 상품에 스토리를 풀어갈 수 있는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포트 편입이 필요하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바이오, 은행 등 업종은 하락할 경우에 되돌림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접근하는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낙폭과대주와 같은 이런 저가 매수 유입될 수 있는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고 테크와 바이오를 좀 섹터를 유망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